민서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 조바심 내지 않으려 했지만 시댁의 눈길은 점점 차가워졌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의 거리감을 두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잔인했다. 불임. 단순한 난임이 아니라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는 진단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어렵사리 진실을 털어놓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남편은 우리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이혼을 결정했다.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다. 어떻게 하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선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따뜻함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묻어나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다시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너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살긴 힘들어. 마침 좋은 자리 하나 들어왔어. 민서는 침묵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며칠 후 맞선 자리에 나갔다. 정석이라는 남자는 의외로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민선보다 몇 살 많았고 3명의 아이를 둔 이혼남이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임입니다. 민선은 맞선 자리에서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날 밤 민선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사랑 없이 시작한 첫 결혼. 그리고 실패. 부모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만이 옳은 걸까? 하지만 정석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결국 민선은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가족들끼리만 모여 식사를 하고 간단한 예식을 마쳤다. 화려한 드레스도 사람들의 축하도 없이 그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었다. 민서는 새로운 집에 들어서면서 한 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3명의 아이들. 첫째 태준 14살은 묵묵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둘째 태민열 1살은 다리를 떨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막내 태영 7살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석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인사해야지. 태준이 핸드폰에서 시선을 겨우 떼고 민선을 쳐다봤다. 무표정한 얼굴에 미묘한 거부감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짧고 형식적인 인사. 태민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 안녕하세요. 막내 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아이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었다. 그냥 아빠와 결혼한 낯선 여자일 뿐. 반가워.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러갔다. 정석이 상황을 풀어보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자, 다들 배고프지? 우리 저녁 먹자. 식사는 조용했다. 숟가락이 닿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거의 없었다. 태영이는 편식 안 하지? 민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태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겠죠. 목소리에는 분명한 반감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원할 때 불러줘도 좋아. 태주는 예상과 다른 대답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정석이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 강요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태준과 태민은 눈을 마주치며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민서는 그 시선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고 민서는 조금씩 아이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태영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막내 태영이 색연필을 손에 쥔 채 망설였다. 응, 어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동물. 그럼 다음에 같이 동물 그림책 볼까? 태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태주는 속삭이듯 태민에게 말했다. 이러다 다정한 새엄마 놀이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스쳤지만 민서는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태준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날 밤 정석은 민선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다.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가자. 원래 애들이란 처음엔 반발하는 법이야. 민선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더 멀어질까.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돼.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작은 시골집, 평온한 아침이었다. 민서는 마당에 서서 정석이 돌보던 작은 채소밭을 바라보았다.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당신, 토마토가 잘 익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정석이 조용히 웃었다. 그렇지. 이번엔 제대로 키운 것 같네. 그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었지만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걸 민서는 놓치지 않았다. 아들들이 집을 떠난 지도 몇 년이 흘렀다. 태주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태민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태영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다. 아들들이 이렇게 잘 커줬으니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정석은 그렇게 말하며 시골집으로 내려가길 원했다. 서울에서의 바쁜 삶보다는 조용한 시골에서 남은 삶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었다. 민선도 동의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정석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밤마다 기침을 하고 가끔씩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병원에 가자는 민선의 말에도 그는 괜찮다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결국 쓰러졌다. 폐암입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선은 숨이 막혔다. 그러면 치료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연명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선은 차가운 병실에서 손을 꼭 쥐었다. 정석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오히려 민선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무슨 소리예요? 아직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는 당신이 나를 챙겨주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좀 더 생각해야 해. 민선은 눈물을 삼켰다.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다. 태주는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태민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태영은 바빠서 며칠 후에야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정석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아들들이 언제 온대? 곧 온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하지만 정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해. 그날 밤 민서는 정석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의 손은 차가워져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들은 짧게 머물다 떠났다.
엄마,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괜찮죠? 네, 그래요. 일 보러 가요. 문이 닫히고 텅 빈 집이 남았다. 민서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정석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토마토가 익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서는 마당에서 익어가는 토마토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집을 감싸고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잎을 흔들었다. 정석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집은 여전히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중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그가 내민 서류에는 민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집과 땅이 매각될 예정이라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 집은 제 남편이 남긴 곳인데요. 어떻게 매각이? 현재 소유권은 상속을 통해 정석 회장님의 새 아드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이곳을 처분하기로 하셨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덥석 받아들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제게 남긴 곳이에요. 분명.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새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석이 남긴 재산도 이 집도 모두 그들에게 넘어갔다. 큰아들 태준을 찾아갔다. 그의 회사 사무실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태준은 바쁜 듯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짧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집이 팔린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태준은 피곤하다는 듯 이 말을 문지르며 대답했다. 네.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운영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이 집까지 처분하는 게 맞니? 솔직히 말할까요? 태주는 눈을 마주치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이었을 뿐 우리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 알지만 결국은 보모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키웠어. 내 친어머니처럼 사랑했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죠. 저희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민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내뱉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민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정석이 남긴 재산도, 집도, 그리고 믿었던 아들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길을 걸으며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촉촉이 젖은 거리는 차가웠고 민선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에서 쫓겨난 지 하루, 그녀는 손에 쥔 작은 가방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평생을 다해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에게서 버려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저 보모였을 뿐이라니. 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서는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살던 집이 있던 시골 마을에서 나와 도심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러나 이 넓은 도시에서 그녀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지갑을 열어보았다. 가진 돈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다. 준서.
정석의 오랜 친구이자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일구었던 사람이었다. 생전에도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던 그가 생각났다. 망설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몇 번을 주저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여보세요? 낯익은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서 씨.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선 씨. 그녀는 겨우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서는 그녀를 데리고 작은 하숙집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방이 있었고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서는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준서는 물을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 말해버리면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준서는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민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들들이 나를 보모라고 했어요.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보모. 그냥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일 뿐이었다고. 정석 씨가 떠났으니 더 이상 내게 남은 자리가 없다고. 그 말을 하며 민서는 눈을 감았다. 스스로 말하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 자식들 결국 그렇게 나왔군. 알고 있었어요? 민서는 힘없이 물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확신한 건 아니지만 정석이가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정석 씨가? 준서는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다. 편지였다. 이건 정석이가 남긴 거예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정석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내 사랑, 민선에게.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익숙한 필체가 그녀를 맞이했다. 내 사랑, 민선에게. 민선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정석이 떠난 후 처음으로 듣는 그의 목소리 같았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내 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내 몸이 허락하지 않더라. 민서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편지 속 글씨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다. 정석은 주름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내가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나는 홀로 남아도 내가 남긴 사랑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먼저 떠난다면 내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대비해 두었다. 민선의 손이 멈췄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애써왔는지 알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내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회사의 주식 지분을 정리해 두었다. 민선의 눈이 크게 떴다.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는 너다. 아들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지 않았다. 내겐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니 이제 내가 선택해. 그들에게 이 회사를 맡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설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나서야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야. 내 사랑, 민선.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 언제나 널 사랑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정석 씨. 민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민선 씨. 준서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민선은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후 민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준서가 함께 동석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석 회장님께서 생전에 모든 지분을 정리하셨습니다. 현재 민선님께서 회장의 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최대 주주가 맞습니다. 민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뭘 하면 되죠?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이제 주주총회를 소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진을 교체할 권한이 있습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아이들을 불러야겠군요. 민서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그래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가 왔어요. 넓은 회의실 안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주주들과 회사 임원들이 소곤거렸고 중앙에 앉은 3명의 남자 태준, 태민, 태영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들 앞에 민선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지도 위축된 모습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변호사와 준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태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야.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겠지. 최대 주주. 태민이 황당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준서는 조용히 앞에 놓인 서류를 내밀었다. 정석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지분 51%를 민선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즉, 현재 이 회사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죠.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태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팩트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태영이 당황한 얼굴로 태준을 쳐다보았다. 형,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몰랐지?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그 순간 민선이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한 거야.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소리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친어머니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결국 너희는 날 보모라고 했지.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난 결심했어. 민서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오늘부로 너희 3사람은 경영진에서 해임된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뭐라고요?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는 경영 능력도 없고 회사를 이끌 만한 자질도 없어. 이 회사는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곳이야. 그런 곳을 너희 욕심으로 망칠 순 없어.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를 완전히 내쫓겠다는 겁니까? 민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의 말에 세 아들은 잠시 숨을 멈췄다.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회요? 민서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이 회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하지만 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태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설마 말단 직원부터 하라는 겁니까? 그래.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너희가 정말 이 회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증명해봐. 태주는 격분한 듯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아요?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모욕이라 생각한다면 회사를 떠나도 돼.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태민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싶었나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모욕이 아니야. 기회야. 태영은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다. 오늘부로 새 경영진이 선임될 것이며 기존 경영진은 모두 해임됩니다.
다만 새 아드님께서는 회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 회사에 미련 없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듯 밀어놓고 회의실을 나갔다. 태민도 뒤따라 나갔다. 태영만이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해보겠습니다. 민서는 태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야 해. 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더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냉정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태주는 황당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 내가 직접 사인한 거잖아. 변호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가 직접 서명한 건 맞지만 이제 더 이상 대표가 아니시잖아요.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자 태준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요했다. 그가 경영진에서 해임된 뒤 그를 따르던 임원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그러나 변호사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지막 정리를 했다. 이제 회사를 나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임원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사무실을 나섰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민이 물었다. 그 역시 모든 걸 잃은 얼굴이었다. 모르겠어. 태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들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예전에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다. 그들이 부르면 달려오는 직원들, 아첨을 일삼던 부하들, 비싼 술을 함께 마시던 친구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명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돈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다. 태주는 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어. 태민은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지? 태주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다. 그녀를 단순한 보모라고 여겼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보모가 아니었다. 이제서야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 우리 정말 끝난 걸까? 태민이 묻자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선택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서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 앞에는 준서가 앉아 있었다. 태준과 태민은 한동안 방황할 겁니다. 자신들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겠죠. 민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렇군요. 준서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민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차가운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아이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녀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 아이들이 바뀌려면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야 정말로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될 테니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대로 두시겠군요. 민서는 다시 차를 마셨다. 그래요. 지금은 그대로 두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넓은 마당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살랑이며 창문을 흔들었고
정석이 애지중지하던 작은 채소밭에는 여전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한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그녀가 쫓겨나듯 떠난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도 무언가 허전했다. 다시 돌아왔네요.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걸어갔다. 집안 곳곳에는 정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읽던 책, 그가 직접 고쳐 달았던 창틀,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 민서는 천천히 다가가 레코드를 올렸다. 보고 싶어요, 당신. 바늘이 내려앉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든 걸 다 되찾았다. 집도, 회사도, 잃어버렸던 이름도.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것뿐이었을까? 그녀는 한때 이 집에서 행복했다. 정석과 함께한 시간들,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조용했다. 그날 밤 문득 정석이 남긴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민선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행복한가? 민선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편 도심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태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몇 번이고 같은 번호를 띄워보았다. 어머니. 한때 그는 민선을 그렇게 부르는 게 어색했었다. 아니, 불러본 적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를 다시 찾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았다. 형. 맞은편에 앉아있던 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가야 하지 않을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잘못했던 거 알고 있잖아. 태영의 말에 태주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선택은 틀렸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형, 우리 가요. 태주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핸드폰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이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민서는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고민해왔다. 남편이 남긴 유산, 자신이 지켜온 집,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전 재산 사회 환원 기부 서약서. 민서는 천천히 서류를 들고 미리 준비한 펜을 꺼냈다. 정석이 살아있을 때 그는 늘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결국 다 잠시 스쳐가는 거야. 언젠가 우리가 떠나면 이 재산도 우리 것이 아니지.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쓰는 게 좋지 않겠어.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서명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장이 있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정석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내 사랑, 민선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라 믿어. 너무 상처받지 말았으면 해. 아들들이 너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그들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 선택이겠지. 하지만 난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사랑,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민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며칠 후 민서는 변호사를 만나 기부 서류를 공식적으로 처리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단 하나 남긴 것이 있었다.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며칠 후 태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태준, 태민, 태영에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그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태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다. 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났네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는 민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한 듯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상처와 극복의 순간들이 스며들어 있죠. 배신과 상처, 그리고 다시 되찾은 삶. 그러나 모든 걸 되찾은 뒤에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공허함과 아련함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해야 할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되찾았다고 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민선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는 단순한 용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민선처럼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고 길을 잃은 듯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속에서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선택을 통해 삶을 마무리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에서 또 만나요.